저는 내년도에 바이오 업종을, 미국 바이오 업종을 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 돈 벌기 시작했어요. 그 종목은 앞으로 10배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종목이라든지 섹터를 고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또 이렇게 크게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뭐 가치주, 그 다음에 뭐 성장주, 특히나 이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건 나스닥 기술주, 네. 말씀하신 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그런 종목들인데, 어차피 그래도 금리를 올리는 그런 사이클이 온다라고 한다면 투자 심리가 기술주 쪽은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에 이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도 닷컴 버블이 붕괴됐었을 때는 네. 확연하게 이제 기술주와 기술 성장주와 네네. 그다음에 가치주의 어떤 구분이 네. 확실하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가 뭐냐면 하이 PER, 네. 그다음에 뭐 하이 PBR, 네. 배당은 없고 그렇죠. 매출 증가율이 높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성장주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라고 얘기했던 거는 low PER, 그러니까 PER이 낮고 PBR이 낮고, 그다음에 뭐 배당을 잘 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성격이 거의 뭐 확실하게 틀렸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2008년도 또 그 산업재 버블 붕괴 이후에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성장주들이, 그러니까 성장을 많이 하는 종목들이 네. 높은 수익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의 가장 대표적으로 아주 큰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그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가장 큰 애플, 아마존, 구글, 뭐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이름 바뀐 거, 네. 뭐 이런 대표적인 열 몇 개 종목들의 평균 ROE가 40%가 넘어요. 엄청 높네요. 그러니까 PBR이 높은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ROE가 높으니까 이건 또 가치주인 거죠. 특히 이제 애플을 바라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예. PBR이 높아요. 네네. 그렇지만 계속해서 배당을 하고 유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하도 많이 버니까 적절하게 한 3분의 1 써서 투자하고, 예, 3분의 1 배당해주고, 네네. 또 뭐 3분의 1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분에 어떤 개선하는데 쓰고, 네. 이런 식의 어떤 게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이 뭐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 성장주냐 가치주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옛날에 그렇게 걱정을 했던, 네네. 뭐 옛날에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성장주, PER이 100배, 네. PBR이 뭐 한 20배, 뭐 이런 식의 너무나 높은 PBR인데, PR인데, 네. ROE는 안 나와.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렇죠. 기대감 많이. 매출 증가. 이럴 때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부채가 많잖아요. 네네. 당연하죠. 예, 계속 성장을 하는데 돈을 네네. 벌어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거나 아니면 증자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그 회사의 매력도는 뚝뚝 떨어질 수가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건 맞는데, 네네. 성장주도 그 성격을 보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뭐 지금 요즘 얘기하는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아직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뭐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는 이미 자리를 잡았지만, 네. 뭐 새롭게 이제 진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야 뭐 현금 흐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무작정 나스닥이 못 오른다, 이 논리는 이제는 안 맞고요. 나스닥의 평균 ROE가 네. 옛날 같으면 뭐 성장주들이 막 성장을 할 때는 ROE가 많이 떨어졌을 테지만, 네. 지금은 S&P 500보다도 ROE가 높아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이제 QQQ라는 ETF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스닥 100 기업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몇천 개가 아니라 그 안에도 가장 큰 100개. 네. 이 회사들의 ROE는 27%가 넘어요. 아. 예. 그러니까 S&P가 한 20%대 초반,
나스닥이 20%대 중반, 네. 나스닥 100은 20%대 후반. 어. 이렇게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감안했었을 때는 우리가 그냥 흔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주를 다 팔아야 된다. 이 논리가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금리가 올라갈 거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또 얼마나 이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있는지를 개별 종목별로 계속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고 이에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모든 성장주들이 다 올라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라 그래서 모든 메타만 붙이면 막 폭등을 하는 그런 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건 닷컴 버블과 똑같은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엄청난 폭락장이 오겠죠. 왜냐하면 수익이 안 들어오면. 네네. 근데 그렇게 재현될 확률보다는 계속 이제 수익성을 확인을 해 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보다는 얼마나 이제 수익성이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잔존가치 모델을 돌리거나 아니면 DCF 모델을 돌릴 때 우리가 보통 ROE에서 이 비용을 뺀 그걸 우리가 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과 금리를 나눈 숫자를 가지고 PBR이 몇 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100기업이 예를 들어서 27%의 ROE를 창출한다고 쳐요. 근데 지금 미 연준의 금리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가 1.5%란 말이죠. 그러면 27% 빼기 1.5 엄청나게 높은 숫자잖아요. 근데 그게 2.5%로 갔다고 칩시다. 금리가. 그럼 27 빼기 2.5 해봤자 그 줄어드는 폭은 5%도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PBR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수익성이 그게 어떻게 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성장주 다 던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갈 건데 얼마나 올라갈 건데 그럼 그 정도 올라갔을 때 이 기업들은 어느 정도 돈을 버는데 이걸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대형 기술주들은 뭐 돈 빌릴 필요가 있어요? 돈 엄청 많이 쌓아놓고 있죠, 지금. 게다가 테슬라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을 돈을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증자를 해버리잖아요. 증자를 했는데도 ROE가 유지가 돼. 그럼 이거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도는 어쨌든 그냥 옥석 가리기. 이게 성장주든 가치주든. 흔히 말하는 이제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ROE가 10%를 넘어가지 못해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매출 증가율이 거의 없는데 ROE가 10%가 안 되고 그럼 배당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해주면 한 배당 수익률 4%대 5%대 나오니까 주가 올라갈 수가 있지만 그거 한번 올라가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죠? 계속 꾸준한 게 아니잖아요. 성장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성장주 아닌 가치주 안에서도 ROE가 지금 현재 가격과 지금 현재 성장률만 가지고도 매년 20% ROE를 창출해낼 수 있는 회사가 있다. 있어요. 뭐 심지어 석유에너지 쪽에도 있고, 뭐 원자재 쪽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그런 종목은 사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주 다 사고 성장주 다 팔고 이 전략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 전략을 지난 10년간 펴왔으면 굉장히 수익성이 안 좋았겠죠. 안타깝게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워런 버핏님의 그 포트폴리오도 과거에는 자기네 그 펀드는 IT를 투자를 안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애플이 전체 포트의 40% 거의 절반이거든요. 가장 크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IT잖아요. 그렇죠. 성장 가치주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 논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는 팔고 가치주를 사야 된다. 이 논리는 그건 너무 좀 단순하다.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성장주가 지금은 현재 수익성을 잘 내고 ROE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연준이 아무리 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한 2%에서 2.5%까지만 올리면 그게 타격을 입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가치주와 뭐 성장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게 옥석 가리기다. 지금 현재 트렌드는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이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약간 중소형 성장주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는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네. 왜 폭락을 했겠어요? 금리는 올라갈 건데 네. 아직 실적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내년이 금리는 올라가는데 네.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네. 그럼 그 종목들은 다시 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종목들. 네. 예, 바이오 종목들이 수익성이 좋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갈 걸 예상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올해 바이오주들이 사실 퍼포먼스, 그러니까 수익성으로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네네. 별로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미국의 바이오주들의 평균 ROE가 네. 우리가 요즘에 계산해 보면 옛날에는 한 10%대 중반이었다면 네네. 요즘에는 20%대 후반, 30%대가 나온단 말이죠. 되게 높게 나오네요. 예, 그러면 배당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연간 상승률이 암만 못해도 한 25%는 나와야 돼요. 저는 보통 어떻게 바이오 종목을 투자를 할 때 네네.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5년으로 쭉 그어봤었을 때 네네. 25% 오르다가 네. 갑자기 10% 올랐다. 그럼 요 해에 바이오 비중을 확 늘려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언더 퍼포먼스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10배 이상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해는 네. 그 25%못 오른 거에 10%밖에 안 올랐으니까 15%가 남아있죠. 플러스 그 다음에 25% 오를 거. 그 두 개를 더한 해가 온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작년이었고, 네. 네네. 올해가 아니라.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올해는 떨어져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바이오 업종을 미국 바이오 업종을 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주는 금리가 올라가는 걸 떠나서 이미 이 미국의 바이오 업종은 굉장히 어떤 이 생산성이 좋아졌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룸의 법칙이라고 해서 신약 개발의 어떤 그 가치가 뭐 점점점 비용이 높아진다 뭐 이런 룰이 있는데 네. 요즘에는 그 속도가 굉장히 짧아졌고요. 짧아졌다라는 게 빠르게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이오 산업의 수익성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그래서 연평균 옛날에는 뭐 한 10%에서 15%대를 생각을 했다면 네. 저는 요즘에 항상 바이오를 들여다볼 땐 연평균 20에서 25% 정도의 수익으로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덜 오른 해가 네. 뭐 과거 평균 한 5년 동안에 나왔다.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쪽에 대한 비중을 싫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은 그런 식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성장 업종들 중에서 뭐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게 가장 요즘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여다보는 게 메타버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NFT. 네. 또 자율주행. 네네. 로봇. 네. 이런 AI 이런 네네. 쪽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쪽은 아직까지 수익성이 가시화가 안 되죠. 그렇죠. 시간이 걸리고 있죠. 네. 그러면 요런 업종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너무 안 좋았고 내년도에도 이제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성장이 있을 거니까 네. 돈을 벌기 시작하는 종목이 나왔다. 네. 그럼 그건 달려들어야죠. 그 업종 안에서도. 네네. 그래서 금리가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페이스북이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바꾼 회사가 메타버스를 막 키웠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은 일어나는데 실적이 안 나오다가 벌써부터 내년부터 네네.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더라. 요 비즈니스가.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네. 또 주가 급등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계속 적자가 나고 돈을 계속 조달을 하다가 2019년 하반기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더라. 네. 그때부터 10배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성장주들이 혁신을 가지고 오는 성장주들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아시잖아요. 네. 돈나무 캐시우드가 네네. 투자를 많이 했던. 그렇죠. 그 회사의 지금 ETF의 수익률이 올해 제일 안 좋죠. 거의 마이너스 고점 대비해서 뭐 50%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서 만약에 종목을 잘 골라냈었어서 네. 10개 종목 중에서 하나의 종목이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을 벌기 시작했어요. 테슬라 같은 게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손실 난 걸 다 커버하고 더 올라가요. 아.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옥석 가리기가 그 성장주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으로 막 우리가 얘기하는 신성장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럼 가장 요즘에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에 워낙 유가가 많이 올라갔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풍력이 좀 많이 어려웠잖아요. 예, 바람이 많이 안 불어가지고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게다가 이제 또 정치적인 이슈로서 천연가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 전력 비용이 워낙 올라가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나 수익성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올해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지금 현재에 주고 있는 보조금 플러스 알파로 계산을 하면 이미 전력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면 네네. 다 돈 벌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결국은 ROE를 창출해내기 시작하는 신재생 에너지 업종 안에서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종목은 앞으로 10배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잘 보시고 네. 지금 사이클 중에서 이제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잘 보시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건지 생각하고 여기서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대장주 네네. 누가 1등을 하는지 그거는 당연히 돈을 가장 먼저 버는 회사가 네네. 1등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면 걔네들이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네네. 더 사이즈를 키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성장주들을 들여다보시는 그러니까 신성장주들을 네네.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하다. 네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정리를 하면은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소외된 면이 좀 있어서 네.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꾸준히 높은 ROE를 유지하는데 약간 좀 저평가된 그런 섹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네. 그다음 메타버스 이런 쪽은 아직 좀 기대감이 풍성한 그런 상황인데 이 중에서 돈 버는 그런 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갖고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혹시 그 본부장님 그 유튜브 보니까 네. ETF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네네. 그 지금 언급한 그런 섹터 관련해서 뭐 투자자들이 좀 주목할 만한 ETF가 좀 있을까요? 많이 있죠. 네네.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방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냥 종목은 얘기는 안 하고 네네. 그냥 업종만 다시 얘기를 할게요. 네네. 사실 바이오도 대표적인 ETF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와 헬스케어가 같이 붙어 있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소비로도 볼 수 있고 아. 또 바이오 신약 산업 개발과 바이오테크와 연결되는 것도 있고 요걸 가장 아우르는 ETF가 XLV라는 ETF가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이게 같이 연결돼 있는 ETF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QCLN이라는 ETF가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제 포트에 안 실어놓은 종목이라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네, 그래도 네, 제가 네.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네. 이런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네. 그 종목만 보지 마시고 네네. 요즘에는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TF를 쳐보시면 미국에 상장되니까 얼마든지 나오고요. 또 심지어는 뭐 한국에서도 글로벌 그 ETF들이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최근에 많이 상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네. 뭐 NFT라든지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네. 뭐 이런 쪽의 ETF는 정말 변동성이 심할 거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종목을 고르는 것이 좋겠고 네. 투자 비중이 너무 높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 AI라든지 또 어떤 산업이 있을까요? IT 전체적인 네네. 뭐 ETF라든지 네네. 가장 대표적인 게 XLK라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성장주들 특히 IT 업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너무나 대단한 리턴 온 인베스트 캐피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본 투입에 대한 수익성이 정말 높은 업종이 되었어요. 예,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특히 IT 쪽은 우리는 꼭 들고 가실 수밖에 없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당연히 애플이나 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예, 계속 시가총액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꼭 그거는 내 포트에 한 절반 정도는 IT 플러스 이런 성장주들을 가져가시는 게 적어도 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